자, 이번 시간부터는 신용장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자, 내용은 우리 교재 93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자, 신용장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용장 LC 이렇게 써 있는데요. 신용장은 Letter of Credit 이렇게 쓰고요. 또는 그냥 Credit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신용장이다. Credit, Letter of Credit 줄여서 그냥 LC 이렇게 많이 쓰니까 일단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신용장이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이 수입자의 요청에 의해 은행에다가 누가 요청했냐면 수입자가 요청한 거예요. 수입자가 요청해서 그 수입자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조건부의 지급 약정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은행의 지급 약정, 은행이 돈 주겠다고 하는 약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요.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거래를 해요. 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해주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죠. 그런데 매도인이 매수인이 돈 줄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매수인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매도인도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해야 하는 이런 의무, 이것도 매수인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국제물품 매매 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거래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은행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행이 나타나서 자, 매수인이 은행한테 시킵니다. 요구를 하는데 매도인에게 내가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나 대신에 은행이 대금을 좀 지급해 주도록 그런 약속을 좀 해달라라고 요구해서 은행이 매도인한테 돈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 이것이 신용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용장은 은행이 돈 주겠다는 약속이다. 자, 매수인이 돈을 안 주면 은행이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고요. 매수인 대신 매수인 생각하지 말고 내가 돈 줄게 하는 게 신용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무조건 그냥 돈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조건을 겁니다. 이런 조건, 내가 내건 조건, 은행이 내건 조건과 일치한다고 하면,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면 내가 대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런 조건은 보통 서류 요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서류를 가지고 오면 돈을 주겠다 하는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양거래 보시면 수입자 요청에 의해서 개설된다, 발행된다. 영어로는 신용장을 이슈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가끔은 오픈한다. 이런 말도 쓰긴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이슈라고 하는 동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걸 우리말로 개설한다 하기도 하고 발행한다 하기도 해요. 저는 앞으로 그냥 개설한다 이렇게 그 뜻을 쓰겠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래서 수입자의 요청에 의해서 은행이 개설하게 된다. 은행이 발행을 하게 되는데 신용장에서 규정한 모든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 제시 신용장 조건에서 내건 조건에 맞는 서류를 가져오기만 하면 제시하기만 하면 그와 상환으로 맞바꾸어서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출자인 수익자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요. 수출자를 신용장 상황에서는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beneficiary 라고 부르고요. 베네핏 어떤 혜택을 받는 사람이다. 신용장을 개설하면 그 신용장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베네피셜이라고 부릅니다. 자, 수출자, 수익자에게 대금 지급을 약속, 확약하는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이다. 조건부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무슨 조건? 일치하는 서류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조건에 대해서 내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이 신용장이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목차에 보시면 신용장의 발생 배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제물품 매매 거래, 국제무역거래는 상품을 인도하고 대금을 결제받는 데 있어서 신용위험, 물품은 건네줬는데 대금 지급받지 못할 위험과 상업위험, 대금은 지급했는데 물품을 인수받지 못할 이런 위험이 항상
있다. 이런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거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보시면 선적 전에 대금을 지급했다라고 하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상업 위험, 물품 못 받을 위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선적 후에 물품 먼저 건네준 다음에 대금 지급을 받기로 했다라고 하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신용 위험, 나중에 물품 건네줬는데 돈 못 받을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용장 결제 방식에서는 이러한 위험들을 은행이 어떤 역할을 해서 해소해 주는 거예요. 은행이 대금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물품 선적하고 나서 혹시 나중에 연지급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돈 준다 한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나중에 돈 준다는 것하고 은행이 돈 준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나중에 받아도 상관없어. 은행이 돈 준다고 했으니까 일단 돈 떼일 위험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은행이 망할 확률은 제가 뭐 레알 마드리드에 갑자기 축구 선수로 입단하게 되는 그런 확률하고 거의 비슷한 아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위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근데 사실은요. 매도인 입장이 매수인 입장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신용장 거래에서는 매도인 쪽이 훨씬 더 그 혜택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매수인 쪽에서는 은행에서 조건부로 지급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일치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매수인도 조금 안심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신용장은 이 조건을 내거는 것이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면 돈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서류를 인도하면 계약과 일치하는 서류를 인도한다고 하면 돈 주겠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서류하고 물품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물품은 망가진 물품인데 서류는 멀쩡했다라면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런 단점이 있긴 해요. 그래서 신용장 거래에서는 매수인 쪽이 약간 더 불리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매수인도 이 조건을 굉장히 꼼꼼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품을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선적하지 않고는 제시할 수 없는 서류들. 그래서 서류의 요건을 굉장히 꼼꼼하게 설정을 해둔다고 하면 자신이 물품, 상품을 입수하지 못할 위험으로부터도 어느 정도 벗어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 둘 다에게 효용이 있는 거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은행이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굳이 비교를 한다고 하면 매도인 쪽에 조금 더 유리한 거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지금 첫 거래를 해요. 그래서 서로를 잘 몰라요. 그런 경우에는 신용장으로 거래하면 많은 위험 부분들을 다 회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그러한 결제 방식이다. 그래서 특이하게 결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번 목차에 보시면 신용장의 유효성이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풀어놓은 거예요. 자, 수출자 입장에서 보면 은행이 대금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돈 못 받을 위험은 일단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상품을 선적하고 난 다음에 서류를 입수해서 그 일치하는 제시를 한다면 그 즉시 은행으로부터 대금 회수가 가능할 수 있어요. 물품이 도착하기 이전에 서류만 갖다 주면 일치하는 서류만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만 갖다 주면 대금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신용장에서도 대금 지급의 시기가 여러 개로 갈라집니다. 뒷부분에서 좀 살펴볼 테지만 요거는 일람 지급 신용장의 경우는 이래요. 일치하는 제시를 가지고 오면 바로 대금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대금 회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역 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시기가 연지급인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돈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돈 주겠다고 하는 약속도 은행이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용해서 은행이 돈 준다는데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미리 준 돈을 다른 데서 융통해서 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신용장상의 약속을 이용해서 그래서 수출자한테는 신용장상 조건이 대금 지급이 나중에 되는 조건이라 한다 하더라도 무역 금융
금융상의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런 효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수입자 입장에서는 은행의 신용을 바탕으로 수출자와 계약을 유리하게 체결할 수 있다. 잠깐 얘기했지만 수출자 쪽에 좀 유리한 조건이라고 했어요. 신용장이. 그래서 수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신용장으로 대금 결제를 하니까 네가 다른 부분에서는 좀 양보를 해라 라고 계약 체결할 때 조금 유리한 위치에서 계약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명시된 기일 내에 안전하게 물품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근데 그렇게 안전하게 물품을 인수한다라는 걸 완전히 보장받진 못하고요. 간접적으로만 보장받을 수 있어요. 사실은. 간접적으로. 사실은 신용장에서는 물품을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인수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고 계약과 일치하는 서류를 인수한다는 보장은 받게 되는 거고요. 이 서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날짜에 내가 원하는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라는 걸 보장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수입자 쪽의 측면, 수출자 쪽의 측면 두 가지를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목차 보시면요. 신용장 관련 주요 국제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조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UCP 60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이전에 우리 추심 과정에서는 URC라고 하는 통일 규칙이 적용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신용장에는 UCP라고 하는 통일 규칙이 적용돼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URC하고 마찬가지예요. 신용장의 업무 관련된 은행들이 여러 은행들이 있습니다. 추심에서도 여러 가지 은행들이 나왔었죠. 신용장에서 여러 은행들이 나오는데 그 은행에 있는 은행원들이 신용장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어떤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칙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규칙을 역시 또한 ICC에서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UCP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된다. 풀네임은 모르셔도 됩니다.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의 약자인데요. 그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UCP라고 한다. 요거까지만 봐두시면 됩니다. 뒤에 숫자 600 붙은 건 뭐냐면 그 ICC 국제상업회의소에서 간행하는 어떤 문서들에는 다 뒤에 버전 표시가 돼 있어요. 보통 숫자로 버전 표시를 하는데 UCP는 600 버전 요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전 버전은 UCP 500이었고요. 만약에 나중에 개정되면 700 이렇게 나가겠죠. 추심은 URC는 참고로만 보세요. URC 522라고 하는 버전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숫자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UCP하고 같이 좀 봐두실 게 ISBP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국제표준 은행 관행이라고 하는데 International Standard for Banking Practice의 약자입니다. 이것도 역시 약자는 아실 필요 없어요. 이것도 국제상업회의소 ICC에서 제정한 문서인데요. 신용장 서류 심사 시 적용이 되어야 할 은행의 서류 심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ICC의 간행물이다. 자, UCP의 내용이 사실 이런 거예요. UCP에서 신용장상에서 일치하는 제시, 서류를 갖고 오면 돈 준다 그랬죠. 그래서 그 서류를 꼼꼼하게 좀 심사를 해야 돼요.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때 그 기준들이 UCP에 써 있습니다. UCP만 가지고 우리가 그런 내용들 심사하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교과서만 보고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 참고서 보죠. 똑같습니다. UCP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그 심사를 하기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UCP에 대한 참고서라고 보시면 돼요. UCP의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 놓은 문서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ISBP는 참고로 지금 745라는 버전이 적용되고 있어요. 이 교재에 밑에 보시면 UCP 600과 ISBP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둘이 독립된 문서는 아니에요. ISBP는 UCP를 보충하는 구체적인 규정들, 참고서다. 이렇게만 이해해 두시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신용장 관련되어서 적용될 국제 규칙하면 UCP와 ISBP 두 가지를 떠올려 주시면 되겠어요. 계속해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신용장의 특성 및 거래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재 94페이지입니다. 자, 신용장의 특성에서요. 첫 번째 우리 나오는 게 독립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신용장 거래는 특이하게
은행이 매수인이 돈 안 주면 돈 주겠다는 약속도 아니고요. 은행이 직접 매도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은행은 대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어쩐지 여부를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은행은 무역 관련된 내용에는 문외한이에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자기가 직접 판단해서 매도인이 의무이행을 다 했구나, 돈을 줘도 되겠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물론 똑똑한 분들이니까 공부해서 자기가 노력하면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용장을 내가 개설해서 매도인한테 돈을 주긴 할 텐데 신용장을 개설할 때 이러한 신용장의 특성 또는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장해 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업무 과정을 잘 처리할 수 있다. 그런 거 보장해 주지 않으면 우린 이런 업무 안 하겠다. 이렇게 내건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독립성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볼게요. 신용장은 일단 발행이 되면 그 매매계약과는 독립된 별도의 법률 관계를 구성하게 된다. 둘 간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죠. 매도인하고요. 매수인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물품 건네주고 대금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이 대금 지급은 신용장 방식으로 하기로 둘이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매수인이 자신의 거래 은행을 찾아가서 이 은행한테 매도인한테 신용장을 개설해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자, 신용장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물품 매매 계약에서 파생된 거래이긴 합니다. 이 계약상의 대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신용장이 개설되긴 하지만 일단 신용장이 개설되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 하고 은행이 매도인한테 돈 주겠다 하고 하는 약속도 계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계약은 서로 전혀 다른 거래다. 별개의 거래다. 신용장은 원래 매매 계약과는 독립적인 거래다.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은행 입장에서는 실제로 물품이 인도됐는지 그 계약상의 요건을 매도인이 실제로 이행했는지 여부는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용장을 개설하고 난 다음에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은행에다가 우리 계약상에 이런 내용이 있었으니 이렇게 대금을 지급하세요라고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은 그냥 신용장상에서 신용장을 개설할 때 조건으로 걸었던 그 내용만 보고 그냥 대금 지급의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전에 이 신용장을 개설하게 된 원인이 되는 그 계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독립적인 책임을 지겠다. 우리의 약속은 이거하고는 전혀 별개다. 두 개를 딱 구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독립성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자, 계속 볼게요. 신용장에 그 매매계약과 관련된 어떠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과는 어떠한 관계도 없다. 신용장하고 원래 계약하고는 아무 관계가 아니다. 딱 끊어놓는 거예요. 그에 구속되지 않는다. 은행은 이 계약하고 전혀 상관없고 계약에 구속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한 신용장상의 약속만을 지킬 뿐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요. 수입자는 신용장 조건과 계약 물품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취소할 수 없어요. 물품이 어떻게 되든 은행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든 되지 않았든 신경 쓰지 않고요. 그 조건으로 내건 그 서류 요건만 맞는다라고 하면 대금 지급을 해야 하고요. 매수인도 나중에 그렇게 은행이 서류를 갖다 주면 그냥 나중에 신용장 대금을 갚아줘야 해요. 물품이 이상하다. 그래서 난 대금 지급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왜? 신용장은 원래의 계약과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 번째 원칙 보겠습니다. 추상성의 원칙. 이렇게 얘기하고요. 서류거래의 원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두 가지가 다른 원칙인데요. 동일하게 묶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추상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이다라는 말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추상성이라는 말은 실체하고 다른 추상적인 외적으로 드러나는 형식만을 중요시한다라는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상적으로 실제 물품 매매 거래의 실제와는 관계없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겠다. 그 겉으로 드러난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서류만 보겠다는 거예요. 실체 거래하고는 관계없이 우리는 서류상의 내용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하겠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서류다. 그래서 추상성의 원칙을 조금 구체화시킨 것이 서류거래 원칙.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가지 한꺼번에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은행은 신용장의 서류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 모든 것의 내용은 대금 지급이에요. 대금 지급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우리는 서류만 본다. 자, 서류에 의해 거래한다. 그래서 신용장은 서류 매매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신용장은 서류를 사고 파는 거래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가지고 오면 그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한다라는 게 신용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용장은 사실 서류를 사고 파는 거래이다. 그 서류는 물품 매매 거래 관련된 내용을 서류상에 다 기록을 하고요. 관련된 서류를 통해서 계약을 이행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땡땡이 보시면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는지 여부를 서류만으로 심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면상이라는 말은 on its face 이렇게 영문으로 쓰는데 it이라고 하는 건 다큐먼트를 말하는 거예요. 서류상의 면, 얼굴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서류의 실체가 아니고 서류상 이렇게 딱 봤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 그것만을 보고 그 서류의 내용도 안 보는 거고요. 서류의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보고 우리가 내건 조건과 일치하는지 이것만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은행은 서류와 원인 관계에 있는 물품이라든가 그 품질에 대해서는 면책이다. 자, 서류를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서류를 발행하게 된 원인이 되는 관계에 있는 물품, 그 물품에 대해서 서류가 발행이 됐을 텐데 그 서류하고 실제 물품이나 그 품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우리는 서류만 보는 거고 물품에 이상이 있다. 또는 실제로 물품이 인도가 되지 않고 서류만 왔다 하더라도 그냥 서류만 보고 대금 지급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상 조건에 따라서 대금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었습니다. 원래 계약과 신용장상의 약정은 서로 전혀 다른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다. 그래서 신용장의 독립성이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은행은 대금 지급의 여부를 판단할 때 실체 여부와 관계없이 추상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 서류로서 드러나는 서류의 요건만을 보겠다. 우리가 내건 서류만 가지고 오면 대금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신용장이라는 건 서류 거래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차 보시면 은행의 서류심사 원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신용장은 독립성이 있고 추상성이 있고 서류거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서류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서류를 꼼꼼히 심사합니다. 서류가 은행이 요구한 서류가 와야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요구한 서류인지 여부를 따지는 그 단계를 서류를 심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류에 심사하는데 크게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엄격일치, 엄밀일치의 원칙, 두 번째는 상당일치의 원칙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얘는 strict compliance, compliance 하면 일치하다, 따르다 뭐 이런 뜻인데 보통 이런 표현을 씁니다. strict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상당일치 이거는 substantial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실체적으로만 일치하면 된다. 완벽하게 일치해야 한다. 실질적인 부분만 일치하면 된다. 두 가지의 원칙을 나눈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엄격일치의 원칙은요. 굉장히 바보 같은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용장상에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그럼 그 조건하고 완벽하게 일치하는 서류를 가지고 와야 돼요. 만약에 오타가 있었어요. 내용상으로는 전혀 잘못이 없는데 서류상에 요건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맞긴 해요. 그런데 중간에 일부 오타가 있다든가 심한 경우는요. 컴마 하나 잘못 찍어도
그 서류는 우리가 요구한 서류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원칙이 엄격일치, 엄밀일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일치 원칙은 조금 잘못이 있어도 실질적인 내용만 일치하면 대금을 지급한다라는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뭘 적용할까요, 은행은? 사실은 엄격일치 원칙이 좋은 건 아니에요. 일부 실수가 있고 크게 문제가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엄격일치 원칙에 따라서 심사를 하게 되면 대금을 주지 않는 사소한 잘못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상당일치 원칙으로 심사를 하는 게 그래서 더 효율적이긴 하죠. 그런데 은행은 요거 판단을 또 못합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좀 봐줘야 될지 요거 여부를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은행 입장에서는 물품 매매 관련된 내용을 은행은 잘 알지 못하고요. 무역거래 관련된 전문가도 아니에요. 매도인하고 매수인처럼 지금 거래하는 물품의 어떤 특성이라던가 거래 내용 이런 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요거 판단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다 엄격일치 원칙, 엄밀일치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엄격일치 원칙 때문에 매도인이 약간 부담을 좀 느끼기도 해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내용은 잘 이행을 했어요. 계약대로 완전히 다 이행을 했는데 대금을 신용장에 의해서 대금을 지급받으려면 관련된 서류를 은행에서 요구한 대로 가져가야 돼요. 이 서류상에 조금의 하자라도 있으면 서류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엄격일치 원칙에 따라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어요. 은행에서는 우리가 요구한 서류는 이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인도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어야 한다라는 어떤 부담을 신용장상에서는 좀 지게 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조금 읽어보시면 그냥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2번 목차의 그 팁에 보시면 신용장 거래 원칙에 따른 판례 예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시험에 좀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급 거절 사유, 하자에 해당.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급 거절을 하게 되는 신용장상에서 돈 안 주는 경우는 딱 하나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서류가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 조건하고 서류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서류에 하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서류를 또 하자 서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서류상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아요. 서류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하면 무조건 대금 지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신용장에서 대금 지급 거절 사유는 서류 하자밖에 없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모델 234인데요. 모델 432로 기재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요거는 당연히 지급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품이 234라고 썼는데 요구했는데 가져온 서류는 432라고 돼 있어요. 다른 물품이에요, 이건. 다른 물품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하자 서류로 봅니다. 자, 세뮤얼 듀란을 세뮤얼 듀판이라고 썼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냥 오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세뮤얼 듀판이라는 사람하고 세뮤얼 듀란이라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요거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용장에서 이렇게 요구했는데 다른 사람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 봐서 이거는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정당하게 지급 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급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아무리 엄밀일치 원칙에 따라서 그 서류를 심사한다 하더라도 이런 건 좀 봐줘야 된다라고 얘는 상당일치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델인데요. 모델 넘버 아까 234라고 썼죠? 모델을 MODEL로 쓴 게 아니라 MODL이 이건 그냥 단순 오타예요. 이런 경우는 이건 단순 오타니까 이런 정도는 하자로 보면 너무 번거롭다. 이런 경우까지는 인정해줘야 된다. 이건 실제 소송을 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신용장상에서 은행이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은 이유가 이런 이유였던 거예요. 근데 판사님이 이런 정도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 요거까지는 봐줘야 된다. 그래서 대금 지급해라 라고 판단을 해줬던 실제 사례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릿을 ST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약자를 보통 많이 쓰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줄인 거. 스트릿 13 이렇게 됐다라고 요구를 주소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요구를 했는데 이걸 줄여서 썼다.
요거까지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델하고 모델 뭐가 다르냐면요. 여긴 대문자로 요구했는데 서류에는 소문자로 돼 있었다. 이런 경우도 요거까지는 괜찮다. 이런 정도. 자, 여기서 우리가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원칙, 둘을 가릴 수 있는 원칙은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깝깝한 은행원들은 이런 거 가지고도 요거 가짜 서류다. 이렇게 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상당일치 원칙과 그 다음에 엄밀일치 원칙 두 가지 심사의 원칙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장 관련 용어 정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서류라고 하는 거. 신용장은 서류 거래 원칙이니까 서류 관련된 내용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기재를 하고 있는데요. 신용장 거래를 위해서 필요한 문서 등을 말하는데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에는 대충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장 조건으로 거는 서류들의 구체적인 예시다. 이거 말고 다른 것들도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것들 요구한다. 자, 상업송장. 우리 상업송장은 거래 명세서라고 했습니다. 네. 기본적인 계약 관계를 나타내는 명세서 이런 것들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어쩌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운송서류. 운송서류를 통해서 매수인이 운송인한테 물품을 나중에 수령할 수 있게 되고요. 운송서류 없이는 물품을 수령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운송서류가 가장 중요한 어떤 신용장상의 요구 서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돼서 보험부보해라. 보험부보하고 나서 보험서류 가져와라. 포장명세서 상업송장하고 같이 발행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뒷부분에서 이런 서류들에 대해서는 조금 하나씩 뜯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상업송장의 종류로 영사송장, 세관송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상업송장과 관련된 송장의 종류다. 영사송장, 세관송장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만 봐두시면 되고요. 중량증명서, 품질증명서, 각종 증명서가 있을 수 있어요. 관련된 물품, 너희들이 거래하는 물품과 관련된 그 물품의 무게라든가 또는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3자에게 검사를 받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와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고요.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가 어딘지 이 물품에 그걸 증명하는 서류. 요새 FTA 때문에 굉장히 서류 중요한 서류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원산지 증명서 이런 것들 서류들을 요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결제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언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금 특이한데요. 언어 하면 명예 뭐 이런 뜻이 있죠.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키다, 뭐 명예를 지키다 이런 뜻으로도 씁니다. 결제, 신용장에서는 대금 지급을 페이먼트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주로 언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결제의 뜻을 쓰고 있어요. 신용장상에서 은행이 대금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킨다라는 의미에서 언어라는 단어를 쓴다. 자, 앞으로는 그냥 언어가 나오면 결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은행이 대금 지급하는 것을 결제, 언어라고 불러요. 결제의 의미는 조금 내용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UCP 600에 나오는 정의 부분에 나오는 부분인데 여러분이 그 2조의 원문을 보실 필요는 없지만 지금 결제라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결제는 크게 사실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다 대금 지급한다라는 의미, 신용장에서의 결제라는 의미는 세 가지를 말한다. 자, 첫 번째, 신용장의 이용 방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신용장의 만기를 결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람지급. 그 서류를 가지고 오면 일람지급, 서류를 눈앞에 들이대면 그때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런 경우, 이런 식으로 일람지급 방식으로 자, 사이트 페이먼트라고 합니다. 요거 옆에다가 영어로도 같이 병기를 좀 해두세요. 영어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이트 페이먼트, 서류를 눈앞에다 갖다 대면 그때 지급하겠다. 우리 환어음에서도 일람 지급 방식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이트 페이먼트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일람 출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렇게 돈 주는 것도 결제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연지급, deferred payment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지급을 확약하고 만기에 지급하는 방식. 요거는 서류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서류를 심사합니다.
그 심사 결과 일치한다라고 판단되면 이때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일람 지급 방식에서는 일치하면 이때 대금을 지급하겠지만 연지급 방식, 전 앞으로 DP 이렇게 줄여서 쓸게요. Deferred Payment. Defer는 연기하다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대금 지급을 연기하다. 그래서 우리말로 연지급이라고 하는데 일치하는 때에 연지급의 약정서를 은행이 매도인에게 써줍니다. 연지급의 약정서 내용은 뭐냐면 몇 월 며칠에 만기에 얼마의 대금을 내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만기의 연지급의 약정서를 가지고 가면 그때 대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돈은 조금 나중에 받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나중에 돈 주겠다 하는 거하고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죠. 이건 은행에서 돈 주겠다고 약정서까지 써준 건데 은행이 말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망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나중에 돈 받을 수 있다는 확약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수 방식이 있어요. acceptance는 우리 환어음에서 봤던 그 인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사를 했는데 서류가 일치한다라고 판단하면 그때 환어음을 인수해 줍니다. 환어음을 인수한 후에 그 다음에 만기에 대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지급이랑 인수는 똑같은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연지급, 나중에 돈 주겠다라고 확약을 하는 그 약속을 하는 과정에서 연지급의 경우에는 연지급의 약정서를 써주고 나중에 대금 지급한다. 인수 방식에서는 환어음을 인수하고 만기에 지급하기로 하는 그 환어음을 사용한다. 그 두 가지만 다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람 출급 방식의 경우에는 대금을 바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식이고요. 연지급과 인수 방식에서는 후지급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람 출급 방식은 서류하고 서류하고 대금하고 맞바꾸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건 동시지급 방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무튼 요 세 가지가 신용장 통일규칙 UCP에서 얘기하고 있는 결제의 의미다. 결제란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를 말한다. 세 가지 의미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결제란하고 다시 한번 짧게 써놓은 부분이 있어요.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일람지급, 연지급 확약 후에 만기에 지급하는 것, 인수하고 나서 만기에 지급하는 것, 세 가지의 의미, 이게 결제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냥 신용장에서 결제라고 얘기하면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급, 인수, 매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 앞에서 봤던 내용들 그대로 여기다 응용하시면 됩니다. 지급이라고 하는 건 일치하는 제시가 있는 때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인수라고 여기서 지급이라고 하는 건 페이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인수라고 하는 건 환어음의 지급이니 지급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드라워 환어음을 발행한 당사자가 드라위 지급인에게 대금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게 환어음이라 그랬죠. 자, 신용장상에서는 환어음의 발행인이 누가 될까요? 매도인이고 지급인은 누가 될까요? 신용장은 어떤 약속이라고요? 은행이 돈 주겠다는 약속이죠. 환어음을 누구 앞으로 발행하냐면 은행 앞으로 발행합니다. 은행이 지급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페이, 돈 받을 사람, 수취인 요거 정해가지고 은행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면 된다. 요게 우리 앞에서 봤던 컬렉션, 추심 방식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매도인이 환어음을 발행할 때 추심 방식에서는 누구 앞으로, 드라위가 누가 되나요? 누구한테 돈 달라고 환어음을 발행할까요? 이건 매수인이에요. 매수인 개인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게 되고요. 신용장 방식에서는 은행이 돈 주겠다고 했으니까 지급인을 은행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매수인 개인 앞으로 발행하는 추심 방식과 은행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는 신용장 방식 두 가지의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아까
이전에 우리 환어음 얘기하면서 매입 얘기를 조금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OA 얘기하면서도 매입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연지급 방식이라고 봅시다. 자, 환어음을 이렇게 발행했는데 만기가 예를 들어서 3개월 후에요. 이 이후에 은행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또 은행에서 해줘요. 이 지급인이 되는 건 신용장을 개설하는 개설은행이 되는데요. 조금 이따가 요 내용들 좀 살펴볼 거예요. 개설은행이 돈 주겠다는 약속이 있으니 나중에 예를 들어 3개월 후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매도인은 지금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환어음상에 돈 받을 권리, 수취인이 되는 자격을 은행에다 팝니다. 이 개설은행이 아닌 다른 제3의 은행에다가. 그럼 그 은행이 그걸 사줘요. 환어음을 사주면서 자신이 수취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돈을 줍니다. 대금을 선지급해 주고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매입이라고 부릅니다. 내고 환어음을 사주는 거죠. 매도인이 발행한 환어음, 누구 앞으로 발행된? 은행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을 제3의 은행이 사주는 거예요. 선지급해주고 선지급할 때 예를 들어 3개월 있다가 $100를 받기로 했다라고 하면 뭐 한 95불만 미리 주는 거죠. 3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은행으로부터 그 개설은행으로부터 이 매입은행, 매입한 은행을 매입은행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매입은행이 나중에 돈을 받게 되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입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면 처음에 개설은행이 돈 주겠다는 약속, 거기 그 약속하에서 돈 받을 권리를 제3의 은행에다가 파는 것, 이걸 매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클린 레고라고 나오는 부분은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문제 없을 부분이고요. 지금 조금 헷갈리셔도 관계없어요. 우리 뒷부분에서 요거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숙지될 때까지 계속 반복할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내용 볼게요. 일치하는 제시. 여기다가 영어로 하나 써둘게요. Complying presentation. 일치하는 제시다. comply 하면 따르다, 순응하다 이런 뜻이 있죠. 일치하는 제시. 신용장상에 요구하는 조건에 그대로 들어맞는 제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UCP와 국제표준은행 관행에 저촉되지 않게 제시되는 경우 이를 일치하는 제시라 한다. 자,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보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용장 조건이에요. 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할 때 이런 서류를 갖고 와라. 신용장 자체에 기재되어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에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UCP라고 하는 거, 신용장 통일 규칙으로 제정해 놓은 국제 규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국제 규칙에 또한 일치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 표준 은행 관행, 아까 우리 ISBP라고 봤는데 사실은 그 ISBP 문서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실체적인 관행, 전체적인 국제적으로 실질적으로 표준으로 사용되는 그런 관행 전체를 얘기하는 거긴 합니다만 아무튼 요 세 개는 눈여겨 좀 봐두셔야 돼요. 일치하는 제시의 정의가 UCP상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입니다. 이게 신용장 조건과 UCP와 그 다음에 국제표준 은행 관행의 일치, 저촉되지 않는다.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그냥 일치하는 경우 이를 일치하는 제시라 한다. 일치하는 제시가 있어야 신용장상에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확인은행이라는 걸 하나 볼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봐야 되는데, 자, 96페이지 보시면 신용장 거래 당사자라고 나와요. 자, 수출자, 수입자 둘 간의 대금 지급을 신용장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약정한 경우에 수입자로부터 이렇게 쭉 수출자까지 신용장을 개설해주고 일치하는 제시를 하고 대금 지급을 받는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될 텐데 요거는 추심하고 다르게 약간 은행들이 조금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교재 다음 페이지 하나 더 넘겨보십시오.
98페이지에 보시면 5번째 목차에 신용장 거래 절차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을 그림을 갖고도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본 다음에 세부적인 부분을 하나씩 좀 뜯어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과정들 한번 쭉 살펴보시죠. 요 내용이 조금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담 갖지 마세요. 아, 이걸 지금 당장 어떻게 다 이해를 하지? 이걸 다 어떻게 외우지? 걱정하시면 요거 부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중에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제 말 믿으시면 돼요. 지금은 좀 복잡해 보여도 두세 번 반복해 보면 별거 아닙니다. 예, 요것부터 일단 시작을 할게요.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을 보겠다. 무슨 얘기 듣는다 생각하고 쭉 따라와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수익자 개설일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요 관계에서는 수입자, 수출자라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수입자하고 수출자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으로 대금 결제를 하기로 둘이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신용장으로 대금 지급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신용장은 누가 개설하는 거냐면 수입자가 개설하는 거예요. 자기가 돈 주기 위해서 거래은행 찾아가서 그 은행을 개설은행이라고 하는데 그 은행에 찾아가서 수출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입자가 그 은행에 찾아가서 신용장의 개설을 신청하게 돼요. 자, 이 순간부터 모든 당사자의 이름이 다 바뀝니다. 신용장 거래에서는 다 은행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돈 줄 사람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부르는 명칭으로 다 바뀌어요. 이때 수입자, 매수인을 은행에서는 applicant, 개설 의뢰인 이렇게 부릅니다. 신용장의 개설을 요구하는 사람이다. 신용장 개설을 applicate, 신청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개설 의뢰인 이렇게 부르고요. 그 개설 의뢰인, 수입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에 찾아가서 신용장을 개설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신용장을 개설해주기 때문에 그 은행을 개설은행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issuing bank 이렇게 부르고요. 신용장을 개설한다라는 의미에서 신용장 개설을 신청을 하면 자, 이 은행은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예, 수입자의 거래은행이니까 수입국에 있어요. 신용장에서 신용장을 개설하게 되면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인데 누가 누구에게? 개설은행이 수출자에게. 이때 수입자도 우리가 개설 의뢰인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 은행은 또 수출자, 매도인이라고 안 부릅니다. 얘를 수익자, 베네피셜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앞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어요. 자, 이 수익자는 수출국에 있습니다. 서로 다른 국가에 있지요. 그래서 수입국에 있는 은행이 수익자에게 신용장의 내용을 알려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은행 하나를 씁니다. 3번에다가는 통지은행을 연결시켜 두세요. 수출국에 있는 은행을 통해서 신용장을 이렇게 통지가 됐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이다 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통지은행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설은행이 자기가 하기 불편하니까 통지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을 통해서 통지은행은 영어로 advise 하면은 권고하다, 조언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알려주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통지한다 할 때 advising bank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통지은행을 통해서 신용장이 이렇게 개설됐다. 도착통지라고 하기도 하고 개설통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신용장이 개설되었다는 사실을 수익자라고 앞으로 계속 부를게요. 돈 받을 사람인 수출자, 수익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럼 수익자가 신용장을 통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용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가져가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구나. 내용을 살펴보고요. 실제로 서류를 입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품을 선적하는 등 기타 자신의 의무를 다한 다음에 물품 선적하고 나오는 서류, 기타 서류들을 다 취합을 해서 서류를 준비를 쫙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서류를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그 수익자가 서류를 갖다 주고 대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을 nominated bank라고 불러요. 지정은행이라고 부르는데 그 지정은행 중에서도 매입은행 요 옆에다가 따로 써두십시오. negotiation
코퍼레이션, 그냥 네고뱅크 이렇게 부르는데요. 매입은행인 경우가 많아요. 일단 그 수익자가 신용장에서 요구한 서류를 가지고 가서 제시하고 대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을 지정은행이라고 한다. 이렇게만 이해해 두시고요. 매입은행은 그 신용장 이용 방법에 따라서 만약에 매입하는 경우에 그 지정은행에서 매입을 해주게 되고 그러한 매입해주는 지정은행을 매입은행이라고 또 따로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입은행은 지정은행의 한 종류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 지정은행에 서류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환원을 발행하고 그 서류들, 같은 서류들, 같이 가져갔던 서류들을 제시를 하게 돼요. 그러면 매입 신용장인 경우에는 환원을 매입하고 사주고, 그래서 매입했다라는 의미는 대금을 미리 지급한다라는 의미예요. 서류는 지금 매입은행으로 갔고요. 매입은행에서 대금을 미리 지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환원하고 선적 서류를 매입은행이 개설은행 앞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 인제 개설은행 앞으로 개설은행이 요구했던 서류가 다 건너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개설은행을 대신해서 이런 업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류를 통지할 때, 신용장을 통지할 때 직접 할 수 없으니까 통지은행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수익자가 수출국에 있으니까 서류를 가지고 올 때는 자기 거래은행에 가지고 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개설은행이 직접 그 서류를 받을 수가 없으니 수출국에 있는 어떤 은행을 하나 지정해서 지정은행으로 만들어주고 그 지정은행에 수익자가 서류를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 지정은행에서 개설은행으로 서류를 결국에 송부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류를 심사한 다음에 대금을 결제하게 되는데 미리 대금 결제했지요. 매입은행에서 미리 결제를 대신 해줬다고 하면 나중에 그 대금은 그냥 매입은행에서 받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설은행은 자신이 신용장 개설하면서 요구한 서류가 다 왔어요. 그 서류는 은행이 갖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개설 의뢰인이 이런 방식으로 신용장을 개설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 당신이 요구한 이런 서류가 다 왔다라고 통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개설 의뢰인이 대금을 결제해 주는 거예요. 신용장의 대금, 개설은행이 지급한 금액을 결국에는 개설 의뢰인이 개설은행에다가 대금을 상환해주고 그 다음에 서류를 받아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신용장 관련된 절차가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쭉 한번 살펴볼게요. 자, 수입자와 수출자 간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을 신용장으로 하기 위해서 개설 의뢰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자신의 은행, 거래은행, 개설은행에 찾아가서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고 그럼 개설은행은 통지은행을 통해서 개설 통지 송부를 하게 신용장을 송부해 주고요. 통지은행을 통해서 수익자가 신용장이 이렇게 개설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물품을 선적하고 나서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서 그 서류를 nominated bank, 지정은행에 갖다 주지요. 그 다음에 지정은행에서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환원을 매입하고 대금을 미리 줍니다. 돈 받고 끝났고요. 그 다음에 환원이라든가 관련된 서류를 이 지정은행에서 개설은행으로 넘겨주게 되고요. 개설은행에서 서류를 심사한 다음에 일치 않는 제시다라고 하면 대금을 지급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설은행이 이 자기가 수출자로부터 수익자로부터 받아온 서류를 결국에 그 서류를 받아야 할 개설 의뢰인에게 전달해 주고 그 과정에서 개설 의뢰인은 대금을 결제하고 서류를 인수하게 된다. 이게 전체적인 신용장 거래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 지금 반드시 그림을 좀 그려보시고요. 혼자서 한 두세 번 정도 그려보세요. 지금 못 외워도 됩니다. 책 보면서 그려봐도 돼요. 외워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과정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좀 반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 이후에 요 전체적인 큰 틀 여러분들이 복습하신 부분 위에다가 하나씩 얹어가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